네, 여러분. 6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겁나 오네. 눈 쌓일 것 같은데? 자, 948번. 손실보상. 3번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짬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 뭐 재판이나 심판 이런 데에만 각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실보상 규정에서도 여기 시행령에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2개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작년 1차 시험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재판에서 각하하는 경우가 있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죠. 기각은 조사해본 다음에 네 말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기각이고, 각하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서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심판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초반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관련해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면 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 949번 손실보상. 니은의 둘째 줄 끝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조금 특별해요. 조금. 원래 통지는 지체 없이 통지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놨고요. 자, 디귿에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보상 원칙입니다. 현금 보상. 그리고 또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할 지급 원칙, 현금 일시불. 뭐 당연하지, 뭐 국가가 뭐 돈이 없습니까? 현금 일시불입니다. 근데 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저 손실보상 14억 해줬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돈은 많은데 예산으로 잡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적정하게 손실보상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놓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14억 그런 거 떨어지면 못 주죠. 그때는 예산으로 일단 반영된 거 주면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나머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청구인 동의를 받아서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분할 지급하는 것이 액수가 많으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행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국회 의결을 얻어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면 일단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주고 추가로 예산 작업해서 내년에 나머지 주고 그러는 것이죠. 자, 50번, 51번 넘어가고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95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2번에 경직법에 따르면 유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및 사용 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죠. 뭐 엄청 지엽적인 것에서 출제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엽적인 것에서 출제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우리 경찰 작용법인 경직법에 따라서 이제 직무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직법만으로 모든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 규율들이 또 있죠. 뭐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경찰이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대통령령이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유해성 경찰 장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 3번에 경직법 11조의 2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죠. 근데 그 있은 날로부터 5년, 있은 날의 표현이 손실이 발생한 날이죠. 발생한 날이 있은 날이잖아. 근데 여기 손실 보상이 확정된 때로부터 지금 10호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봤어. 어떤 피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4번에 경직법 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 경보,
대테러는 있는데 테러 경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이 경직법 2조 직무 범위에 있고요. 테러 경보는 없습니다.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자, 953번. 자, 이제 범인 검거 보상, 범인 검거 보상. 자,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자, 1번 뭐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100만 원. 자, 2번에 장기 10년 미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 오빵빵입니다. 그래서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이에요. 오빵빵 기준이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오빵빵. 빵빵이 이제 10년인 것이죠. 그래서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거기가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오빵빵의 마지막 빵이니까 100만 원 받고 2번은 오빵빵의 두 번째 빵이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거기 30만 원이 틀렸습니다. 30만 원은 5년 미만, 장기 5년 미만. 그래서 오빵빵에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자, 3번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거 보상금은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간 5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야? 직업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미국은 이 수배자만 검거하는 것을, 검거하러 다니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현상금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5번. 자, 4번에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졌어. 한 번 지급을 했어.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다시 신청하면 경찰 엄청 힘들잖아요. 귀찮잖아. 그냥 안 하게 막아 놓은 거예요. 왜? 검거 보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자, 손실 보상금은 의무로서 줘야 하는 것이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검거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요. 아,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지급했어. 그럼 끝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범인 검거하는데 더 공헌을 했어. 뭐 진짜로 신고한 것은 저예요 하면서 새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한 번 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딱 줘버리면 그냥 일단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손실보상은 다시 나타나면 손실 입은 것을 다시 증명해서 다시 나타나면 또 뭐 더 악화되면 새로 신청하면 또 줘야 됩니다. 손실보상은 국가가 의무로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피해본 것이 다시 발견돼. 그러면 손실보상 다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검거보상은 한 번 주고 나면 그냥 끝 일단락 시켜버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해설에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라는 경찰청 고시를 보시면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오빵빵 하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다가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뭐냐면 오빵빵의 오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그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까지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오빵빵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한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장기 5년 미만에 붙어있는 것이 있어. 붙어있는 것이 5년 미만하고 좀 다르니까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역 금고가 아니니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도 이 징역 금고보다 낮은 거잖아요. 이게 징역 금고보다 낮은 것이니까 오빵빵에서 제일 낮은 5년 미만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빵빵은 다 징역 금고니까 자격정지나 벌금은 제일 낮은 거 5년 미만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10년 미만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자, 거기 5항을 보시면 6조 5항을 보시면 동일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요. 자, 9조에 보상금 이중 지급에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위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뭐 진짜 신고한 사람이 나다 뭐 해도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꼭 뭐 우리가 뭐 빚진 것처럼 자꾸 다 달라 그래. 가. 그럼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하나 그 밑에다 좀 적어주시죠. 보상금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중에서 청장, 서장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 가운데 역시 청장, 서장이 임명합니다. 예. 예, 이게 여기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 경지법에 있는 것도 있고 경지법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상금 최고액이 5억 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꼭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보상금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찌끄러 주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근데 손실보상은 뭐 진짜 큰 것일 수도 있고 손실보상은 제가 근무하다가 14억 물어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은 우리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적법한 직무 집행하다가 어떤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검거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검거 보상금이에요. 다만 최고액이 5억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특단의 사건입니다. 특단의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성 연쇄살인건 옛날에 화성에서 막 10여 차례 연쇄살인 사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특단의 뭐 연쇄살인 사건 등 뭐 특단의 테러 뭐 이런 거 어쨌든 최고액 5억 원이라는 것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위원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이에요. 경찰 그래서 각 우리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은 시도청까지만 있죠. 경찰청, 시도청까지만 있는데 검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있죠. 그래서 경찰청하고 시도청은 청장이 과장급 이상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과장밖에 없죠. 경찰서에는 뭐 과장 위에 부장, 차장이 없으니까 경찰서는 그냥 과장급 중에서 서장이 임명하는 거죠. 어쨌든 경찰청, 시도청은 과장급 이상, 경찰서는 과장급 중에서 서장이 임명합니다. 자,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그래서 5명 이내 임명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하고 다 다르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인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넣어야 되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 다 그냥 구성합니다. 왜? 저건 그냥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찌끄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진짜 중요한 거죠. 자, 954번을 보시면 경직법 시행령에서 유인받아 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 고시입니다. 행정규칙이에요. 훈련 고시, 예규, 일일명령 거기에 이제 고시입니다. 고시. 자, 근데 경직법 시행령은 뭐죠? 대통령령이죠. 경직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유임을 받아서 제정했대. 이게 뭐예요? 원래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유임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제정하는 것이죠. 왜? 그냥 공무원만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직무 권한 내에서, 직무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임무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그냥 행정규칙 제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만 가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국민이나 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령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이런 고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효력이 어떻게 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 권고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5년 미만 어떻게 되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오빵빵 5년 미만이니까 30만 원입니다. 틀렸고 2번에 장기 10년명 오빵빵의 두 번째 두 번째죠. 그래서 50만 원. 그래서 2번은 받고 1번은 30만 원으로 바꿔야 되죠. 틀렸고요. 자, 955번 경직법상 공로자 보상,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자, 아래 박스를 보시면 11조의 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맞죠? 이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에만 두는데 이 검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까지 둡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예, 이게 지급할 수 있답니다. 이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랑 확 다른 거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근데 검거 보상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을 보시면 2항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아래 각각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서까지. 자, 3항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럼 위원장까지 합하면 짝수가 돼버리게? 아닙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넘어가서 957번. 자, 경직법. 자, 2번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여기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직법 2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국경위 위원장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경찰이죠. 경찰. 그래서 경찰청장은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이 붙어있죠. 왜 붙어있어? 해경이 우리랑 법을 같이 써요. 그래서 해경이 우리 이제 조직법, 공무원법, 자용법 중에서 조직법만 해양경찰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법, 우리 국자법 공식 약칭이 경찰법입니다. 공식적으로 줄여서 쓰는 명칭이 경찰법이에요. 구강차고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엄청 이렇게 긴 법령은 공식적으로 줄인 명칭까지 두고 있죠. 그 줄인 공식적인 명칭이 경찰법이죠. 어쨌든 우리 일반 경찰의 조직법은 경찰법, 국자법,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하고 자경법은 그냥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함께 씁니다. 함께 써. 그래서 경찰공무원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해양경찰도 같이 섞여서 쓰여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직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소송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게 언제 들어왔냐? 작년 초, 재작년에 들어왔죠. 이 소송 지원 규정하고 그다음 형의 감면 조항하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청 수건 과제였죠. 그런데 소송 지원도 그렇고 형의 감면도 그렇고 다 임의적인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죠. 요건을 조금 강화하더라도 좀 강행 규정으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다 임의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장에서 소송 지원은 이게 들어오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다가 조금 잘못했어도 경찰관이 좀 잘못했어도 소송 붙으면 변호사 붙여줍니다. 저 본청에서 본청에 뭐 법무 무슨 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자, 다만 형의 감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판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판사가 안 해줘. 판사가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소송 지원 규정을 보시면 박스 설문에 저기 조문 박스에서 해설의 조문 박스에서 11조 회사 소송 지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쉽고요. 자, 11조의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구예요? 선량한 시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래 범죄 관련해서 선량한 시민, 타인, 선량한 시민이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받고 있어. 그러면 경찰관이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선량한 시민이면 선량한 시민, 그 선량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아니고 생명 신체. 지금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누구를 두드려 패고 누구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 관련된 것은 말고 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 신체 어떤 유해가 있으려고 할 때 그때 경찰이 개입해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더라도 형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빼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유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 경찰관이 그 행위를 막으려고 하다가 또는 그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다가 그런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주로 범인이겠죠. 범인. 물론 범인 말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는 범인이겠죠. 범인 등이죠. 범인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하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둘,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으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죄, 즉 선량한 시민이 나쁜 놈한테 당하는 그런 상황이 1번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중에서 강간. 그럼 추행은 아니네. 추행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막 개입해가지고 막 엄청 때려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이 감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추행은 아니에요. 추행은 아니라는 거. 또 아래 절도 강도 중에서 강도. 그 절도는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추행 절도는 여기 해당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엄청 많죠. 왜? 여기 있는 범죄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이 안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추행하고 절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하면 이 안에서 추행 절도를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겠죠. 그러죠. 여기 바깥에서 만들면 진짜 야비한 거죠. 그래서 추행 절도는 여기 해당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958번에 자, 경직법 2번을 보시면 이 형의 감면 조항입니다. 형의 감면 조항. 거기 대상이 되는 범죄에 저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번에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되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 자, 형의 감면 조항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 맞아요. 적용됩니다. 그런데 맨 끝줄에서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렇게 필요적인 조항 강행 규정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임의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의 조항으로 들어오고 판사는 인정 안 해주고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3번에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 주관적으로는 다 인정되는 것이지. 그 경찰관이 어떤 직무집행을 했어. 그럼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다 직무집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했어 정당하지 않았어 즉 적법했어 불법했어 라는 것을 따질 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개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개입해서 대입을 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재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경우에만 경직법 6조 범죄와 예방과 제지, 범죄 예방과 제지, 경직법 6조에서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막 개입을 했어. 잘했는데 다만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은 이제 사후에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후에 판단해야 돼. 그 판단의 시각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그때 상황에서 대입을 시켜서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경직법 1조 2항에서 두 자주 끝에 경찰 비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 뭐 좀 이상하죠. 과잉 금지죠. 과잉 금지. 이 비례 원칙이 과잉 금지 원칙이랑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과잉 금지, 비례 원칙. 이 과소보호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률 등에서 헌법상 인권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장하게끔 되죠. 법률 등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때에는 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도 이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자, 959번 경직법 11조의 5 아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형의 감면 대상인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은 아니죠. 지금 뭐요? 이게 경찰이 지금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선량한 시민을 도와주려고 막 개입을 해서 누군가를 막 두드려 패고 패거나 죽이거나 한 경우예요. 그때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선량한 시민이 생명, 신체 침해를 받을 때 생명, 신체, 재산은 아니고 생명, 신체 침해를 받을 때 2번에 경찰관이 그 유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이제 범인 주로 범인 물론 범인 외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만 범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아니 상대방이 지금 죽거나 다친 경우인데 과실은 있는 것이죠. 대신 경과실 정도는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경과실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의 과실이 아니어야 돼. 그럼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아니면 고의 과실이 아니어야 봐준다라는 것은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봐준다라고 하면 경과실 정도는 봐준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 4번 효과로서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 960번 역시 형의 감면 조항 3번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졌다는 두 가지 조건만을 충족했다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아까 제가 1, 2, 3 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성, 필요 최소한,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 불가피성, 필요 최소한,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더해서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961번. 961번. 정보 대통령령이죠.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 대통령령. 여러분 이 정보 대통령령의 주어가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이게 경직법 8조의 2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법 8조의 2. 경직법 8조가 사실의 확인이잖아요. 이 사실의 확인 뒤에 숨어있는 것이 정국이 있죠. 사정국이죠. 8조 사실의 확인, 8조의 2 정보의 수집, 8조의 3 국제협력 이렇게 사정국이 있습니다. 이 사정국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이고 그 다음에 8조의 이 정보의 수집 규정의 주어가 경찰관이에요. 뭐 말이냐면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청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 정보 대통령령도 경찰관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주어를 경찰청이나 경찰청장으로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정보기관이 되는 거예요. 정보기관. 우리 기관의 임무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니 경찰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임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분 느낌을 딱 생각해 보시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장 해버리면 우리 기관이 그냥 정보 업무를 그냥 고유의 업무로 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경찰관으로 해버리면 경찰관이 일반 그냥 치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치안 업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라. 이렇게 뉘앙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한테 야 니네 저 국정원처럼 정보기관처럼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직법에서부터 정보 수집 조항에 경찰관을 주어로 해놓은 겁니다. 경찰청이나 경찰청장을 주어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보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자, 그 규정상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상시적으로 출입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민감한 기관들. 그래서 그것이 언교종시 기정이죠. 언교종시 기정. 그래서 1번에 언론, 종교,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언교종시. 그 다음에 2번에 민간 기업 3번에 정당. 그래서 언교종시 기정입니다. 4번에 공기업은 아니고요. 아래 정보수집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정보수집 대통령령 오른쪽에 5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5조에 정보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에서 조금 전에 언교종시 기정 상시 출입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있고요. 자, 8조를 보시면 8조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자, 2항에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할 것 같아. 그게 더 논리적으로 더 맞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왜냐면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데 거부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서술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서술해 놨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대신 청렴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으로 해놓은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왜? 이걸 만약 강행 규정으로 거부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저 국가공무법상 복종의 의무랑 바로 그냥 충돌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조항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다 임의 규정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3항에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 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규정을 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963번 652페이지 963번 652페이지 963번. 자, 경찰 무리력 행사 규칙 경찰 무리력 수준. 자, 963번 652페이지.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찐따들 뭐 주치자라든가 우리 경찰 대상자들의 행위에 딱딱딱 맞춰서 경찰권 발동을 딱 적시를 해놨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들에 맞춰서 경찰권 발동 단계, 경찰권 발동 순서를 딱 그냥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가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순수적 폭치, 협접, 저중고, 순수적 폭치, 협접, 저중고. 이게 각각 대상자의 행위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가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거기에 각각 우리 경찰권의 대응은 협조에 의한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이렇게 이제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순수적 폭치는 각각 뭔지, 협접 저중고는 각각 뭔지 이것까지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예요. 엄청 복잡하지만 계속 나올 때마다 보시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 그 각각의 내용이
따비낫 신사, 협극 통부사입니다. 그래서 따비낫 신사. 그다음에 협극 통부사. 그래서 따비낫 신사가 따르는 상태에 그냥 비협조적이야. 그다음에 유해 수준이 낮은. 그다음에 신체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망 또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예,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협접 저준고는 그 내용이 협조에 의한 통제는 그냥 협조. 접촉 통제는 유해 가능성 극히 낮아. 유해 가능성 부상 가능성, 유해 가능성 극히 낮아. 통증을 느끼는 정도.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숙지하십시오.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준고. 각각의 내용이 따비낫 신사, 협극 통부사 이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963번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협조적 통제는 협접 저준고 1단계죠. 1단계. 수능은 순소적 폭치 1단계죠. 딱 맞아. 이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합니다. 그 내용도 협극 통부사, 따비낫 신사, 협극 통부사. 내용도 맞고요. 자, 이번에 접촉 통제는 협접 2단계죠. 2단계.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숫자로 써야 돼요. 그 위에다가 딱 1, 2, 3, 4, 5. 그렇죠? 상대방의 행위도 1, 2, 3, 4, 5. 우리 경찰력 대응 수준도 1, 2, 3, 4, 5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통제, 협접 2단계, 소극적정, 순소적 폭치 2단계.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맞고요. 자, 사망의 저위험 물리력은 협접처 3단계, 적극적정, 순소적 3단계, 3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그래서 따비낫 신사, 협극 통 3단계 맞잖아요. 협접처, 그 다음에 협극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맞습니다. 다 3단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중위험 물리력은 협접 저중 4단계죠. 근데 치명적 공격은 순소적 폭치 5단계네. 벌써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틀려서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단계가 다 맞으면, 그러니까 먼저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그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딱 그냥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다 맞아. 그러면 따비나 신사, 협극 동사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중에서 협접 저중고. 우리 경찰 물리력의 종류가 협접 저중고인데, 사실은 협접은 우리 생각에 물리력이 아니죠. 협조에 의한 통제, 접촉 통제, 물리력이 아니에요. 진짜 물리력은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협접 저중고, 저중고가 진짜 물리력이죠. 그래서 저중고만 따로 떼서 얘기하면 저중고에 각각 분전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위험 물리력에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물리력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중고 분전총, 저중고 분전총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위험 물리력 안을 보시면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어. 이게 저위험 물리력입니다. 똑같은 목을 공격하는데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거죠, 이거. 그냥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저위험이에요. 근데 똑같은 목인데 초크하는 거 중위험도 아니고 고위험이에요, 고위험. 그래서 고위험을 보시면 셋째 줄에, 둘째 줄 끝에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한다거나, 그럼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거. 목을 강하게 조르면 초크야, 초크. 저 UFC 선수들도 목 조이면 죽어. 탭 치든지 탭 안 치고 그냥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목을 압박하는 거, 그냥 목 이렇게 미는 것은 저위험 물리력인데,
목을 졸라버리는 것은 중위험도 아니고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자 964번을 보시면 654페이지 964번. 자 964번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자 4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뭐 비협조인가 딱 서술 자체가 비협조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따비나 신사의 비협조적이에요. 2단계죠, 2단계. 자,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냐. 비협조적일 뿐이야. 그래서 따비나 신사 2단계, 비협조적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이때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 신체 중요 부위, 급수 부위 갈게? 돼지게? 이게 뭐야? 최고 마지막 단계예요. 사망 중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 행사예요. 딱 봐도. 그래서 2단계하고 5단계하고 연결돼서 틀린 겁니다. 이게 이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 그것만으로는 좀 풀 수 없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넘어가서 965번을 볼게요. 965번. 자,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침해적 공격, 순소적 폭치 쫙 해놨네. 그죠? 앞쪽에 순소적 폭치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딱 해놨어요. 그 내용이네. 이제 그 내용은 뭐야? 따비낫 신사죠. 따비낫 신사.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수능은 안 나와 있으니까 1단계 빼고 비낫 신사죠. 비낫 신사. 그래서 소극적 저항,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지 않고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비낫 비협조적인 것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비협조적 맞고요. 그다음에 적극적 저항 3단계인데 순소적 3단계인데 따비낫 두째 줄에 유해 수준이 낮은 행위 따비낫 맞고요. 따비낫 3단계 맞고, 순소적 그다음에 3번에 순소적 폭치 폭 4단계인데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유해를 가하는 상태 따비낫 신사 신체적 유해를 가하는 상태 따비낫 신사의 4단계. 그러니까 신체 유해를 간다는 것이 신체 부상 입힐 수 있는 정도인 것이죠. 자 4번에 치명적 공격 순소적 폭치 5단계. 근데 두째 줄 끝에 신체적 유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그냥 4단계 그냥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 따비나 신사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이런 것이 나와야 되죠. 사망 중상해 뭐 사망 심각한 부상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신체적 유해로 나왔기 때문에 5단계 치명적 공격하고 그 내용은 4단계를 엮어놔서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려운 문제죠.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를 넘어서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근데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관련해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비나 신사 협곡 통부사까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966번에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중위험 물리력은 협접 저중고 4단계죠. 4단계. 자 4단계가 1번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따비나 신사니까 따비나 신사 협극 통부사 따비나 신사 신체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협극 통부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당하는 것이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래서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그 다음에 4번에 압박하거나 방패로 압박하거나 미는 거. 근데 3번에 분사기 사용은 뭐죠? 저중고의 분전총이잖아요. 협접 저중고의 분전총이니까 저중고의 분전총이니까 3단계입니다. 3단계. 중위험 물리력은 저중 4단계잖아요. 협접 저중 4단계인데 분사기 사용은 저중고의 분전총이니까 협접 저 3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 4단계에다가 3단계를 넣어놔서 틀린 지문입니다. 넘어가서 행정학으로 넘어갈게요. 행정학. 자, 967번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1번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의해서 규정된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막스 베버는 뭐죠?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은
법규에 의한 행정, 또 막 문서주의.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권력자 주변에서 권력자 친척, 권력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막 행정을 그냥 싸그리 해먹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해먹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행정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이 직업적으로 하는 일관성으로 있는 일관적으로 행정을 하는 그런 왁구 있는 행정을 꿈꾼 것이 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 막스 베버고 이상적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법규와 관례가 아니라 그냥 법규에 의해서 또 문서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관례가 아니고 968번 계층제의 장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계층제가 뭐예요? 여러분 계층제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라는 것이 조직원들을 피라미드에다 넣은 다음에 계층을 구성하는 것이죠. 계층을 구별한 다음에 상하 복종 의무를 딱 투입시켜버리면 질서가 확 잡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를 정해놓지 않잖아요. 서로 싸워, 피 터지게 싸워. 그래서 어떤 조직이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이 딱 있으면 그냥 평등하게 딱 그냥 있어? 모임이 지탱이 안 돼. 야, 회장도 정하고 총무도 정하고 그래야 말도 좀 따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조직이건 사조직이건 계층 위아래를 나눠 복종 의무를 투여시켜 질서가 그냥 확 잡혀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층제입니다. 이 계층제에서 외부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딱 해버리면 그냥 계급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층제랑 계급제랑 비슷한 것이죠. 물론 이제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랑 구별이 되는 것이고 계급제를 계층제랑 뭐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에 대규모 피라미드에 조직원들을 꾸겨 넣어. 그다음에 계층으로 구분해. 명령, 복종, 의무를 딱 투여시켜. 그러면 이게 계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폐쇄적인 임용 제도를 딱 투여시키면 계급제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자 계층제 저렇게 딱 질서를 딱 잡아버리면 1번 명령과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게 되죠. 질서가 확 생겨버린다니까요. 조직에 사람들을 딱 꾸겨 넣은 다음에 위아래를 딱 정한 다음에 명령 복종 의무를 딱 투입시켜 그냥 질서가 확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과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고요. 2번에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의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계층제로 딱 계층을 딱 해버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딱 기한을 했어. 그러면 결제받고 이 단계 속에서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번 검토가 되는 것이죠. 아니 다 평등한 사람이야. 누가 딱 결정해서 바로 그냥 시행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계층을 딱 지으면 순차적으로 다 결제를 맡아야 돼. 그 결제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고 하게 됨으로써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번에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 업무 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4번에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조직 안에 질서는 잡히는데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으면 그 조직은 외부 환경하고 상호 융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논리로 돌아가 버리죠. 한마디로 뭐야? 여기 최고 높은 사람 눈치만 보는 것으로 그냥 높은 사람 말만 잘 들으면 그냥 편안한 것으로 그래서 외부에 반응하지 않는 그냥 내부 논리로 막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4번에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이 아니라 외부 반응에 둔감하게 그냥 돼버리는 것이 저렇게 왁구를 딱 짜 놓으면 자기들 논리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대빵의 말만 잘 들으면 오늘 하루가 무사한 그런 조직 운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조직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저렇게 왁구를 짜놔버리는 경우가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곤란하게 됩니다. 자, 969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계층제 원리는 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맞아요?
아주 신중하게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하면서 보고 안 하고 하면 그냥 죽이잖아. 그죠? 그래서 병장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뭐 선임하사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중대장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하여튼 보고 안 하고 하면 죽이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라는 것이 저 계급을 딱 지어 놓으면, 이 계층을 딱 지어 놓으면 그냥 줄줄이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 과정에서 업무 처리의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의 신중성 관련해서는 계층제, 업무 처리의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계층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 970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자, 2번에 통솔범위 원리가 나옵니다. 통솔범위 원리는 뭐죠? 한 명의 상관이 도대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느냐. 이거 이제 통솔범위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직의 원리잖아요. 조직의 원리라고 하면 조직의 원리 가운데 하나로서 통솔범위 원리라고 하면 상관이 한 명의 상관이 몇 명 정도를 딱 거느리면 효율적으로 잘 맞겠구나. 이걸 얘기해줘야 조직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이 통솔범위 원리가 그냥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어떤 때에는 딱 몇 명을 거느리면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마법의 숫자는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좀 늘어나고 저런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좀 줄어들고 그거 감안해서 운영해라. 뭐 이 정도의 힌트를 주는 것이 이 통솔 범위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통솔 범위 원리는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상하로 나눠서 배치하고 상하 계층 간의 명령 보충 관계를 적용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계층제죠. 계층제. 그래서 저 피라미드에다가 조직원들을 밀어 넣은 다음에 계층으로 구분해. 그 다음에 명령 복종 의무를 딱 부과시켜. 이게 계층제 원리입니다. 통솔범위 원리가 아니고요. 자, 3번에 문의는 조정통합의 원리를 조직의 제1 원리라고 했습니다. 또는 가장 최종적인 원리. 이 조직의 제1 원리 또는 가장 최종적인 원리. 이 뜻이 뭐예요? 최고로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원은 조직을 위해서 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우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가 있어. 뭐 생활안전과가 있고 지금 뭐 범죄예방 대응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생활안전과 뭐 치안정보과 등등이 있어. 그러면 전부 다 경찰서를 위해서 일할 것 같지만 경찰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 부서 안에서는 또 나를 위해서 일하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경찰서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 막 큰 잘못을 해. 그러면 경찰서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막 큰 실수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막 박수치고 웃는 것이 그게 어떤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만들려면 각각 자기 부서, 자기만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 그 부서들을 조직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쫙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 그래서 공조직도 그렇고 사직도 그렇고 다 조정 부서를 두고 있어요. 우리 경찰청 안에 기획조정 담당관이 있거든요. 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도 다 딱 그냥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부서들을 저 위에서 기획조정 쫙 조직 전체 목표를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속성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일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의 원리가 그래서 문의가 조직의 제1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971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자, 1번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이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이 뭐죠? 이 계층제가 뭐야? 여기다 밀어 넣은 다음에 계층을 막 구분하는 것이 계층제잖아요. 그래서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은 상하 계층을 너무 뚜렷하게 짓는 것. 즉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게끔 계층과 계층 간에 엄격한 구분을 하는 것이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이죠. 그렇게 위 계층하고 밑에 계층하고 엄격하게 막 분리를 해서 위 계층하고 밑 계층하고 차이가 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저해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정의 저해는 위 계층과 아래층 간의 조정이 저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횡적 조정이 아니라 종적 조정의 저해죠. 오케이? 여러분, 이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위의 계층하고 아래 계층하고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죠. 즉 위의 계층한테 아래 계층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계층제 원리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 간 조정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왜냐? 상관이 밑에 부서가 있으면 상관이 야, 말 들어, 그냥 조정해주면 다 조정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횡적 조정이 저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과 부하하고 엄격하게 구분해버리면 상관 부하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기죠. 너무 심하게 상관하고 부하하고 차이가 심하게 만들면 이 부하들 가슴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종적 조정을 저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층의 원리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이 상관과 부하, 계층 간 사이에 엄격하게 막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적 조정이 저해됩니다. 종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그냥 상관이 시킨 대로 해버리지 의사소통이 막 원활하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적 조정을 저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72번. 경찰 조직에 필요한 조직 편성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아래가 박스의 둘째 줄 중간을 보시면 자,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 처리가 늦어져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지시를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지시를 한 사람한테만 딱 받아서 명령 체계를 통일시켜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것이 명령 통일의 원리고요. 자, 973번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 자, 기억. 계층제 원리는 니은 끝에 저기 아래줄 끝에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계층제 원리. 저 피라미드 조직에다가 구성원들을 구겨 넣은 다음에 계층을 딱 구분한 다음에 명령, 복종, 의무를 딱 부여시킨 것이 이 계층제 원리죠. 그렇게 하면 이제 조직 논리로만 돌아가죠. 외부는 생각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한마디로 조직의 윗사람들 그냥 눈치만 보고 조직의 윗사람들 말만 들으면 아무 뭐 문제가 없으니까 욕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한 조직이 돼버리는 것이 이 계층제 원리입니다. 자, 니은의 통솔범위 원리에 의하면 통솔범위는 부하 직원의 능력이 높을수록 왜 부하 직원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부하 직원을 많이 건드릴 수 있죠. 또 상관이 똑똑하면 또 많이 건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설 부서일수록 오래된 부서일수록 왜 그러냐면 이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상관이 부하 직원을 잘 알아. 많이 만났어. 그러면 많이 거느릴 수 있죠. 잘 아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많이 알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각 직원들이 어떤 것을 맡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만났고 이러면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일수록이 아니라 오래된 부서일수록 근접한 부서일수록 근접했으면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단순 업무일수록 당연한 것이고요.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집니다.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진다는 것은 계층의 수 여러분 한 조직 안에 100명이라면 계층의 수가 많으면 한 부서 인원이 줄어들겠죠. 인원은 똑같이 100명인데 계층의 수가 줄어들면 한 부서의 인원이 많아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가 줄어들고 계층의 수가 적어지면 한 부서의 인원이 많아지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미음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갈등의 원인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너무 쪼개 놓아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관리자는 조직의 전문화 강화에 힘써야 돼. 전문화하고 분업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찰학에서는 전문화가 분업이고 분업이 전문화입니다. 아니 세분화된 업무 처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더 쪼개버려? 뭐 완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면 묶어줘야지. 그때 통합하고 연결하고 대화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